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 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16일 밤 10시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부산의 거진이 이미 그 성을 함락당했다고 했다. 울분이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이길 수 없었다. 곧바로 임금님께 올리는 긴급 보고서를 써 보냈다. 또한 삼도에 공문을 보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4월 16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다시 만난 세계.
오늘 읽은 1592년 4월 16일 이순신 일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원균 등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순신이 그 사실을 선조에게 장계로 보고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이순신께서 그날 썼던 장계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외적 출현 경보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일을 임금님께 보고하는 장계. 1592년 4월 15일 술시. 전라자도 수군절도사 신하 이순신. 상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일을 보고합니다. 오늘 4월 15일 술시에 받은 4월 14일 발송된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원균의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일 사시에 받은 가덕진 첨절제사 전웅린과 천성보, 만호, 황정 등의 긴급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봉, 봉수, 감고 2등과 연대 감고 서건 등이 나와서 보고하기를 오늘 4월 13일 신시의 외선이 몇십 척인지 알 수 없으나 대략 보이는 것 90여 척이 처음 일본에서 나와 경상좌도의 추이도를 지나 부산포로 향했는데 멀고 흐릿해 배의 수를 상세히 보고 살필 수 없었으나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기에 첨사는 방략에 따라 부산 다대포의 우요격장으로 하여금 군사와 배를 정비해 바다로 나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반드시 세견선이겠으나 90여 척에 이르는 많은 수가 나왔다고 하니 그 까닭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하니 보통 때 있던 일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므로 소속 각 고을과 포의 방어 준비와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는 등의 일에 온 정성을 다해 점검하고 바로잡으며 밤낮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라고 말을 달려 공문을 보내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신원균도 군사와 배를 정비해 강 어귀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그날로 임금님께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받은 위의 수군절도사 원균이 같은 날 수결을 하고 관인을 찍은 공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일 신시에 받은 좌수사 경상자사 박홍의 공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덕첨사의 긴급 보고의 내용에 외선 150여 척이 해운대와 부산포를 모두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견선이 아닌 듯 하기에 아주 걱정됩니다. 전통 내용의 사연을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한다면 시간이 걸리기에 간략히 먼저 전통하오니 차례로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모두에게 전통해 주십시오. 그런데 외선 150여 척이 모두 향했다고 합니다. 이는 보통 때 있는 세견 종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도, 군사와 병선을 정비해 강억 위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겸관찰사, 병마절도사, 우도, 수군절도사에게 모두 말을 달려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바닷가 각 고을과 포에도 한꺼번에 말을 달려 공문을 보내 점검하고 바로잡아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삼가 가초 임금님께 글을 올려 보고합니다. 1592년 4월 15일 술시. 절도사 신하 이순신.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여자친구. 사랑에 빠지는 건 바보 나 저지른
김진애라는 1592년 4월 13일에 외선이 그러니까 일본군 배가 부산에 향해서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이순신은 이틀 뒤인 4월 15일에 처음 알았고 또 그 다음 날도 그 전황들이 계속 편지를 통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순신께서는 그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장계, 그러니까 아까는 4월 15일 날 보낸 장계고 이번에 소개하는 거는 4월 16일에 보낸 두 번째 그 장계를 소개할까 합니다. 외적 출현 경보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일을 임금님께 보고하는 장계 1592년 4월 16일 진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신하 이순신 삼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일을 보고합니다. 오늘 4월 16일 진시에 받은 4월 15일 진시에 발송된 겸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공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달 13일 외선 400여 척이 부산포 건너편에 와서 정박했습니다. 그런데 적의 세력이 이미 이렇게 심하게 되었으니 아주 걱정됩니다. 차례로 전통을 보내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적의 기세가 활활 불타는 것이 이렇게 심하니 나누어 침범할 이치가 없지 않습니다. 신도 군사와 전선을 정비해 강 어귀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겸 관찰사, 병마절도사, 우도, 수군절도사에게 모두 말을 달려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속 각 고을과 포에도 모두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는 등의 일을 특별히 점검하고 바로잡고 기타 남아있는 전투 도구와 여러 준비를 모두 더욱 엄하게 조치해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또한 한꺼번에 말을 달려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가 갖춰 임금님께 글을 올려 보고합니다. 1592년 4월 16일 진시 절도사 신하 2. 예, 계속해서 그 같은 날 보낸 편지 공문이 있어서요 읽겠습니다. 외적 출현 경보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일을 임금님께 보고하는 장계 1592년 4월 16일 해시 전라자도 수군절도사 신하 이순신 삼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일을 보고합니다. 오늘 4월 16일 해시에 받은 4월 15일 유시에 발송된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원균의 공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일 유시에 받은 이달 4월 14일 술시에 수교를 하고 관인을 찍은 우병사의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일 신시에 받은 이달 4월 14일에 수교를 하고 관인을 찍은 경상좌수사 박홍의 긴급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4월 14일 묘시에 황령산 봉수군 배돌이가 나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외적들이 부산포의 편함에서 3개 부대로 나누어 진을 치고 있다가 해가 뜰 무렵 같은 포에 성을 포위하고 맞붙어 싸웠습니다. 포 쏘는 소리가 하늘 뒤흔드는 듯 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같은 진이 그렇게 되었고 서평 다대포는 이미 그 길이 막혔기에 때맞춰 구원병도 달려갈 수 없게 되어 아주 답답하고 염려됩니다. 신은 방략에 따라 성을 단단히 지키고 적을 제어하는 등의 일을 특별히 조치하기 위해 임금님께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뒤이어 받은 14일 사시에 수교를 하고 관인을 찍은 그 도 경상좌도 수사 박홍의 전통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외적이 당일 부산포의 성을 포위하고 맞붙어 싸운다는 사연은 임금님께 긴급 보고를 했는데 같은 진 또한 적을 제어하지 못해 이미 성이 그들에게 함락당한 뒤 해적들이 부산포에서 북쪽으로 오리쯤 되는 당천에 진을 쳤고 선봉 외인은 동래로 마침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즉각 임금님께 긴급 보고를 올렸고 우수영의
또 차례로 공문을 직접 발송해 모두 전통으로 긴급히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상좌도는 김해부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려고 당일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부 바닷가 각 고을의 위장과 내지 각 고을에 모두 긴급히 알리기 위해 말을 달려 공문을 보내 군사와 말을 정비해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상 우수영에서도 군사와 병선을 정비해 날로 새로워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제때 무찔러 사로잡으시고 전라도에도 모두 차례로 전통해 주십시오라는 우병사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상 우수영에서도 전라좌도 수사 이순신 등에게 차례로 전통합니다. 적의 기세가 활활 불타는 것이 이렇게 심해 부산 거진에 이미 함락되었다고 하니 아주 원통하고 분합니다. 신 이순신도 군사와 배를 정비해 강 입구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며 겸 관찰사, 병마절도사, 우도수군절도사 그리고 도 소속 바닷가 각 고을과 포에 모두 말을 달려 전통했습니다. 신의 소관인 좌도는 경상도와 한바다로 닿은 땅이기에 적이 침범하는 길의 요해처입니다. 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에 경계를 침범당한 뒤에는 방어군사로 보충할 수 있는 잡새꾼을 미처 징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각 고을에서 새로 복무하기 위해 입대할 1, 2부대 군사를 먼저 독촉해 방어군사로 보충시켜 성을 지키고 바다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 모두 정비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삼가 갖추어 임금님께 글을 올려 보고합니다. 1592년 4월 16일 해시 절도사 신하 2.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별.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미치겠다. 별들아. 아무리 쳐다봐도 네가 보이지 않아 Oh babe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때문에 단어 때문에 번져진 글자 위로 비친 우는 내 얼굴 Oh babe 또 울지 말라고 날 다짐해봐도 또 울어 나 어떡해 나 이렇게 다 너 때문에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난 널 별만큼 사랑해 왔던 거야 너를 찾아 저 멀리서 널 shining star 별말을 다 해봐 또 표현이 안 돼 정말 너무나 답답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둘 셋 아빠도 끝이 보이질 않아 Oh babe 가슴에 가득 담긴 추억 때문에 또 네 생각에 못다한 얘기 꺼내 혼자 말뿐이라도 Oh babe 널 돌려달라고 날 보내달라고 네 곁에 꼭 부탁해 꼭 하늘에 날 위로해 준다는 넌 어디에 있니 제발 별들아 말해봐 끝난 거니 그런 거니 대답해봐
갈 수 있게 해줘. Star, star, star. Ooh, babe, star, star, star. 난 널 별만큼 사랑해 왔던 거야. 너를 찾아 저 멀리서. 넌 shining star, 별말을 다 해봐. 또 표현이 안 돼. 정말 너무나 답답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쟁이 4월 13일에 시작되었는데 그 소식을 이틀 뒤에 이순신은 인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양에 있는 선조한테 장계를 보냈는데요. 이 장계는 이순신만 보낸 것이 아니고 각 이순신이 보낸 장계에 보면 이순신께 보낸 그 장계를 쓴 그 시점에서 선조한테 또 장계를 보냈던 각 장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마 그 전쟁 소식을 접한 사람이 선조에게 보고를 했을 텐데요. 며칠이나 걸렸을까 하고 궁금해지는 거죠. 말을 타고 갔겠죠. 말 타고 가든지 봉화를 했든지 하여튼 전쟁 소식을 한양에 있는 선조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진왜란 발발하고 한양이 함락되기까지 20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도착했겠죠. 도착했으니까 그 장군들을 보내서 막게 하고 했던 것일 텐데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편지들이 쓰여졌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요. 오늘은 좀 다른 책을 한 권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최재천 선생님이 지은 다르면 다를수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파괴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화기 얘기가 잠깐 나와서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괴당하지 않을 권리.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한 사람의 새로운 발견이나 기발한 고안이 사회 전체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킨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만 지키던 풍습이 다른 집단으로 전파되어 그곳의 풍습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여가는 느낌이다. 벨이 전화를 발명한 이후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라. 며칠씩 아니 때론 몇 달씩 걸리는 편지를 이용해야만 겨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때가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다. 동물 세계에도 문화가 있고 새롭게 형성된 문화 중 어떤 것들은 성공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1953년 이웃나라 일본 고시마 섬에 서식하는 짧은 고리 원숭이 집단에서 발생한 일이다. 어느 날 공원 관리인이 원숭이들에게 주려고 고구마를 한 바구니 들고 가다 실수로 모두 모래사장에 쏟았다. 원숭이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각자 고구마를 하나씩 들고 먹기 시작했으나 입속 가득 씹히는 모래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때 이모라는 이름을 가진 2살배기 소녀 원숭이가 그 모래투성이 고구마를 물가로 가져가 씻어 먹더라는 것이었다. 일본 영장류 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그 후 그 원숭이 집단에는 고구마는 물론 다른 음식도 모래가 묻으면 씻어 먹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이모는 또 다른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번에는 공원 관리인이 모랫바닥에 쌀을 엎질렀는데 이모는 또 침착하게 그 엎질러진 쌀을
모래와 함께 한 움큼 떠서 물로 가져가 뿌렸다. 그러더니 모래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후 물 위에 뜬 쌀을 손으로 모아 건져 먹는 것이 아닌가. 다른 원숭이들이 이모가 개발해낸 이 기발한 방법을 배웠고 그 후론 그 동네에 사는 원숭이들은 모두 쌀을 걸러 먹을 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생활의 지혜는 어머니로부터 자식들에게 전수되어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지고 있다. 한 위대한 선각자 덕분에 이들에게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 것이다. 아프리카에 사는 침팬지들에게는 언제부턴가 이른바 이파리 뜯기 풍습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에서 이파리를 소리내어 뜯어내는 이 행동은 무서운 속도로 침팬지 사회에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 행동은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갖게 되었다. 탄자니아의 마할리 침팬지들은 이 행동을 구애 행위에 일부러 발전시킨 데 비해 기니의 보수 지방에 사는 침팬지들은 기분이 상했거나 불만에 가득 찼을 때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 똑같은 행동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상이한 용도로 쓰이는 예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나는 어렸을 때 영화 타잔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항상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고 온갖 기기묘묘한 동물들이 뛰노는 깊은 정글 속 커다란 나무 위에 꿈같은 통나무 집을 짓고 사는 그 털없는 원숭이가 나는 무척 부러웠다. 무더운 한낮이면 야자수 우거진 그늘 밑의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고 출출해지면 길섭에 주렁주렁 열린 바나나를 따 먹을 수 있는 그곳. 어린 나에겐 천국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곳이려니 싶었다. 미국 유학 시절인 1984년 여름, 나는 꿈에도 그리던 타잔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중미 코스타리카의 어느 정글에 도착한 이튿날 온갖 신기한 곤충들을 따라 혼자서 숲속을 헤매던 중 갑자기 머리 위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려다 보니 저만치 나뭇가지 위에 원숭이 한 무리가 앉아 날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흰 얼굴을 가진 꼬리 감기 원숭이 가족이 모여 앉아 뭐라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다. 동물원의 철책 사이로만 보던 원숭이들을 실제로 숲속에서 만났다는 흥분에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조이며 오랫동안 그들을 올려다보고 서 있었다. 얼마 후 그들도 말을 멈춘 채 자기들을 올려다보는 귀한 영장류를 조용히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우린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물론 나는 동물 행동학자로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문득 그들도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생각하고 있듯이 그들의 눈망울도 나를 내려다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무언가를 생각하던 그들의 눈동자들이 그림처럼 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런 영장류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들의 서식지를 우리가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인류 역사의 비밀을 미처 우리에게 풀어 보이지도 못한 채 그들의 눈이 감기고 있다. 네덜란드의 아넴에 있는 브루거스 동물원처럼 수로로 둘러싸인 섬을 만들고 그곳에 침팬지들을 풀어놓으면 침팬지의 삶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도 안전하게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침팬지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기분 좋은 바람을 따라 눈이 부신 저 하늘 아래 아름다운 노래와 좋은 향기로 가득한 너와 걷는 길 기억하니 처음 만났던 어색하고 낯선 시간들 서툴고
쫓겨야 할 이유도 없어 때론 멀리 있어도 같은 마음 하나로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지나서 아주 오래 지나서 나의 모습이 조금 달라도 서로게 이렇게 너와 둘이서 꿈을 꾸고 싶어 나의 소원이 되어준 나의 믿음이 되어준 너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지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의 모습이 조금 달라도 조금은 다를지라도 이렇게 너와 둘이서 꿈을 꾸고 싶어 나의 기적이 되어준 나의 꿈을 함께 해준 너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어 네, 지금 저희는 최재천 선생님이 지은 다르면 다를수록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최재천 교수님을 소개한 글이 있어서 저자 소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은 평생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자연을 관찰해온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이다. 그는 삶 곳곳에서 다양성을 지향해왔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보수와 진보, 여성과 남성 등 모든 영역의 구분을 뛰어넘어 통섭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는 실천적 지식인이자 왕성한 교육, 저술, 강연 활동을 통해 열정적으로 환경과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알려온 국내 1호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한 뒤 1979년 유학을 떠나 1982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학위, 1990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연구소 소장이다. 미국 건축학계 젊은 과학자상, 대한민국 과학문화상, 국제환경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등을 수상했고 2013년에 서천 국립생태원 초대원장으로 추대돼 국립생태원의 틀을 만들었다. 또한 저명한 침팬지 연구자이자 동물학자 제인 구달과 함께 생명다양성재단을 세워 동물과 환경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환경보호와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기획 프로그램 및 강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거품 예찬, 통섭의 식탁, 과학자의 서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개미 제국의 발견 등 5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으며 통섭, 우리는 지금도 야생에 산다, 이것이 생물학이다, 무지개를 풀며 등 다수의 과학 도서를 번역했다. 네, 최재천 교수님이 지은 다르면 다를수록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 책 44쪽에 있는 사져가는 것들을 읽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호랑이 얘기를 듣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다. 달이 너무 밝아 mon동이 트는 줄 알고 한밤중에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있는데 무슨 큰 짐승이 밭이랑 사이로 휑하니 지나가더라는 것이다. 설마 하고 계속 김을 메노라니 이번엔 반대쪽을 향하여 또 무언가가 바람을 가르며 스쳐가더란다. 순간 섬뜩한 예감이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들판 저 끝 솔밭에 불빛 2개가 이글거리며 밭 쪽을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제 할아버지는 비로소 당신이 김을 매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좋게 흘렀건만 동떨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 서둘러 낫이랑 호미를 챙겨 솔밭길을 헤치며 거의 3km나 떨어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줄곧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뒤를 따르더라는 것이다. 가끔씩 흙모래가 언덕을 타고 내려와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나는 이 얘기를 적어도 10번 이상 청해들었다. 매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이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남한 땅에서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의 일이다. 할아버지의 호랑이 무용담은 그보다 적어도 10년은 더 옛날 대관령 기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호랑불을 벗삼아 따뜻한 구들에 모여 앉아 밤새도록 나누는 시골의 얘기들 중 상당수가 부풀려진 얘기이긴 하지만 나는 어쩐지 할아버지의 호랑이 얘기는 진실일 것만 같았다. 어려서 산 너머 큰 댁에서 해가 지도록 놀다 어두운 솔밭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나도 혹시 호랑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늘 가슴을 졸이곤 했다. 삼촌들 꽁무니에 바짝 붙어 걷는 덕에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그 신비의 동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다. 한동안 경상북도 청송 사람들이 호랑이 얘기로 밤을 지샌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호랑이를 보았다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하더니 드디어 어느 방송국에서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어슴풀에 호랑이 비슷한 동물의 모습이 찍혔다. 러시아에서 호랑이 전문가들까지 초청하여 잠정적으로나마 호랑이일 것 같다는 판정까지 받았으니 그 흥분이 오죽하랴.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들로는 호랑이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그리고 토끼나 담비 같은 동물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걸 예로 들며 청송 지역 사냐에는 호랑이의 먹이가 될 만한 동물들이 풍부하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지만 생태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다. 얼마 전에는 비무장지대에 호랑이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내셔널지오그래픽 기자의 발언이 또 한 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직접 산속으로 누가 그리 자주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인근에 차도 다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청송보다는 반세기가 넘도록 인간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은 비무장지대에 호랑이가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언뜻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논의를 위해 호랑이 한두 마리가 아직도 우리 땅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가정해보자. 절멸한 지 50년이 넘도록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잠시 흥미로운 뉴스거리는 될망정 생태학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사건이다. 자생 능력을 갖춘 개체군이 살아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두 마리가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라져가는 한 동물의 쓸쓸한 마지막 뒷모습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호랑이 한두 마리 정도는 동물원에도 있다. 유명한 생태학자의 이름을 딴 엘리 효과라는 생태학 개념이 있다. 어느 동물의 개체군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 먹이도 함께 찾을 수 없고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며 심지어는 암수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져 번식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오래된 개념이지만 오늘날 보건생물 학자들에 의해 다시금 새롭게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이 이론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절멸 위기에 놓인 동물 몇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기뻐 날뛰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개체군을 발견해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의 괴물에 얽힌 설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얼마 전에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 때문에 자칫 그럴듯해 보이는 증거들이 가끔 나타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 괴물을 찾기 위해 그야말로 평생을 바치는 이들에겐 여간 맥 빠지는 연구 결과가 아니었을 것이다. 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 지가 언 6천만 년이거나 도대체 어떻게 그 사촌이 홀로 그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살아왔다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한 마리를 찾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호수 속에 아직도 한 개체군이 버젓이 서식하고 있으리라 믿는 것도 아닐 테고
생각해보면 도대체 수명이 얼마나 긴 파충류이기에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 극동 러시아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호랑이 개체군도 이미 엘리 효과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기 행동권 안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른 호랑이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지경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 한 군데 핥혀놓지 않은 곳이 없는 마당에 이제와 어느 산모퉁이에서 겨우 호랑이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이 원시 그 자체라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느냐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모를까. 그저 한 마리 남아 있을까 말까 한 것을 찾았다 하여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올 일은 아닌 것 같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사랑은 선율을 타고. 눈을 뜨면 달콤한 햇살 싱그러운 불향 흐르고 모카라떼 가득 담아 작은 테라스에 앉아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스윗한 멜로디 그대 미소 닮은 것 같아 나도 몰래 스며드는 내 하루의 설레임들을 느껴보죠 하루하루 다른 벅찬 꿈들을 쫓기며 이리저리 마냥 흔들리듯 살아가도 사랑은 선율을 타고 날아와 마법처럼 나를 이끌 것 같아 Oh day by day day by day 늘 바라던 꿈 같은 사랑으로 채워나올게 빛처럼 포근하게 내 마음을 감싸줘요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해요 물만 지샌 밤에도 종이 듣는 그런 날에도 익숙해진 표정으로 날 반겨주기만 했던 낡은 내 바이올린 가끔씩은 잊기도 하고 때론 싫어 미워했지만 이제는 놓칠 수 없는 내 소중한 그리움들을 함께해요 하루하루 다른 벅찬 꿈들에 쫓기며 이리저리 마냥 흔들리듯 살아가도
계속해서 최재천 지음 다르면 다를수록을 읽겠습니다. 이 책 81쪽에 아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꼭지가 있습니다. 이 꼭지를 다 읽기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자연 보존에는 전혀 약이 되지 않는 속담이다. 자연은 알아야 보존할 수 있다. 뱀이나 거미를 무서워하더니도 그들의 행동과 생태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 진드기나 벼룩 같은 기생충도 자꾸 들여다보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예뻐 보인다. 유럽의 사상가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아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겠다. 알아야 사랑한다.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미워한다. 상대를 완전하게 알고 이해하면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일단 사랑하게 되면 그를 해치는 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개천가에 버려진 비닐봉투나 빈 깡통을 줍도록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연을 알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고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 특히 어린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새로 지어질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바로 이러한 범국민교육의 중심기관이 되길 바란다. 오늘은 1592년 4월 16일에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재천 교수가 지은 다르면 다를수록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아는 것이 사랑이다, 파괴되지 않을 권리 등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16일 밤 10시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부산의 거진이 이미 그 성을 함락당했다고 했다. 울분이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이길 수 없었다. 곧바로 임금님께 올리는 긴급 보고서를 써 보냈다. 또한 삼도에 공문을 보냈다.